자, 2022년 수능 변형 문제 두 번째 비문학 지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잔소리 말씀드리면 먼저 문제를 푸시는데 시간을 재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몰입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답과 자기가 읽은 방향, 그 다음에 지문 쪼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정리는 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지문을 외우려고 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문을 출제하고 있는지 그 유형, 구조, 패턴 이런 것들을 섭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가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가 있어요. 맞죠? 가와 나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지문 유형이다, 지금? 얘는 주제통합형 지문이 되는 거예요. 주제통합형 지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 지문과 나 지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P와 S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Q와 A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 나오는 개념을 얘가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이론을 승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여기에는 장점이, 여기에는 단점이,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는 개념을 나지문이 이렇게 반박,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했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자, 수능 완성 유형 학습을 생각해 봅시다. 유형 정리의 1을 보시면 가하고 나가 나왔었어요. 가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주의 이런 개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지문에서는 뭐가 나왔었지? 나지문에서는 포워드주의, 그리고 테일러주의와 관련된 포워드주의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포워드주의가 나왔을 때 여기 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개념, 경제적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포워드주의는 이 정치적 자유주의하고 연결된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긴 지워버리고 가지문하고 너희들이 지문을 읽었다고 지문을 읽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할 거야. 지문을 읽었다고 전제하고 볼 거기 때문에 왜 이러죠? 가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조화가 되는지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한번 쭉 살펴볼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또 읽을 거라는 거. 정립, 반정립, 종합. 이게 변증법적 논리 구조야. 이게 변증법적 논리 구조다. 변증법적 논리 구조인데 선생님 말을 믿지. 나는 이제 비문학 지문, 특히 철학 지문이 나오면, 인문 철학 지문이 나오면 요 지문들은 이제 쪼개기가 된다. 이렇게 봐. 쪼개기가 된다. 반으로 딱 쪼개질 수 있다. 구조화가 될 수 있다. 패턴화가 될 수 있다. 유형화가 될 수 있다.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지점이 어딘지 보는 게 너희들의 몫이 되는 거지. 자, 근데 당분간은 선생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거야. 변증법적 논리 구조란 정립, 반정립, 종합이 있는데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헤겔이 있대. 헤겔은 이 변증법적 논리 구조에 따라서 철학적 논증을 했대. 그렇구나. 변증법은 대등한 위성을 지닌 세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 나오는 거죠? A가 아니라 B 구조가 나오는 거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상향적,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정립, 반정립, 종합이 있다. 변증법적 논리 구조다. 이거 잘 써먹은 사람이 해겔인데 이 변증법이라는 거는 대등한 위상을 지닌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다.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구조적 특징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정립, 그 다음에 반정립, 그리고 요게 수렴적으로 상향하면은 수렴적 상향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종합이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하이라이트 친 데서 봐봐. 정립하고 반정립은 무슨 관계야? 대립적인 두 범주인 거야. 얘네들의 관계는 대립적이다. 얘네들은 대립적인 관계인데 이 대립적인 두 범주가 여기 이 수렴적 상향을 통해서 뭘 이룬다는 거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야. 종합 단계에서. 여기까지 되잖아? 해겔에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어려움을 낳았어. 변증법은 논증 방식이면서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대.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않니?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해줄 거라는 거지. 즉 누가 출제자가 내가 말고 출제자가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게 구조도가 아니야. 구조도 이게 보조사야. 일문안을 잘 읽으면 전체적인 구조가 나온다 그랬어.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의 내적 구조 여기다가 이념은 내적 구조다.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그러면은 시공간적 이거는 현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표면화되는 거지. 드러나는 것도 변증법 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얘네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고 그게 종합이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된다. 다시 이념도 현실도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가고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를 지녀야 된다. 그렇구나. 이 두 차원의 원리를 철학적 논증으로 밝힐 수 있대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한 거 없어요. 정립, 반정립, 종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와 유사하게 존재 방식을 밝힐 때는 이념, 현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체계로 철학적 논증의 방식을 띌 수 있다. 이 얘기가 다예요. 철학은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러면은 봐봐. 요게 얘들아 요게 변증법의 이론이지. 변증법적 논리 구조지. 그런데 요 변증법적 논리 구조를 어디다가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미학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미학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미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에게 미학의 대상은 예술인데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미학의 대상은 예술인데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예술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고 누구와 마찬가지다. 절대정신 밑으로는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철학도 있다. 그치? 절대정신은 절대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념의 내적 구조도 시공간적 현실도 하나의 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 이념이라는 게 어디에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 정신에 연결이 되는 거네. 절대 정신은 절대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절대 정신에는 S죠. 주어죠.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야 될 때로 했잖아. 이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어디야? 찾아봐. 절대 정신은 가리킨다야. 그치? 뭘 가리키지? 인간의 정신 영역을 가리킨다야. 얼마나 쉬운 말이야. 절대 정신은 정신 영역이래. 그치? 절대 정신은 육체 영역이다. 이상하잖아. 정신 영역은 정신이야. 그런데 어떤 정신이야? 이념을 인식하는 절대 정신, 이념을 인식하는 정신 영역이 절대 정신이라는 거야. 이런 거 읽는 방법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읽어라. 영어처럼 읽어라.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 나올 때마다 그럼 얘는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내용은 동일해. 다만 출제 포인트 나왔죠? 다만 인식의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럼 얘네들은 뭘로 구분을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은 인식의 형식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야. 그 인식의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얘기해 줄 거야.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여러분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예술부터 가는 거죠.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그리고 철학은 사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핵심은 물질적인 것을 이것도 중요해. 물질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하는 게 직관이야. 표상은 물질적 대상인지 아닌지 상관없어. 물질성은 상관없어. 얘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시 영역에서 뭐 시각적 심상하면은 이거 이미지라는 거 아시죠?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유는 대상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식이다. 논리적 지성.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인식하는 거겠지. 이때 세 가지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이다.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그럼 또 핵심어가 나오는 거야. 직관은 외면성. 그 다음에 표상의 내면성은 내면성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종합이 돼? 사유에서 종합이 된대. 그럼 정반 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종합이 되는 거잖아. 서로 대립되는 외면성과 내면성으로 서로 대립되는 애들이 수렴적 상향의 종합을 이루게 되는 거지. 이에 맞추어 예술의 또 핵심어 나오네. 객관성,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이 된다. 그래,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핵심어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답 하나 풀어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 답이 5번이에요. 왜 5번이겠습니까? 해보세요. 주어진 물질적 대상은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은 그럼 이건 뭐였어? 여기까지가 뭐였어? 표상이었지. 그럼 표상의 핵심어는 뭐였어? 내면성이었어. 근데 그 지성의 외면성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리고 얘는 직관의 내면성이라니. 직관의 핵심어는 뭐였어? 직관의 핵심어는 외면성이었어. 그치? 이 지성의 내면성과 직관의 외면성은 사유에서 종합이 된다. 이렇게 고쳐줘야 맞는 게 되는 거야. 순수한 논리적 지성인 사유는 그치? 절대정신 중에 한 형태이다. 맞는 말이죠. 절대정신이 인식하는 이념은 본질적으로 논리와 이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쵸? 절대정신의 절대적 진리니까요. 그 다음에 예술의 객관성과 객관성, 예술의 핵심은 맞죠. 표상이 갖는 절대정신의 주관성은 주관성, 표상의 핵심은 맞죠. 철학에서 종합되는 거 맞죠. 이념과 현실의 원리를 구하는 철학적 논증은
정립, 반정립, 종합의 논리적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5번이 틀린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문단 볼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자, 우리는 형식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지금 봤죠?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 내용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대. 해결해서, 그럼 봐봐. 지문이 넘어갔어. 문단이 넘어갔지.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앞에는 이런 형식상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그 형식상의 차이 때문에 이번에는 뭘 설명할 거야? 인식의 수준의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래. 그럼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등급이 매겨진다. 자, 우리 정리해봅시다. 같은 말 찾기 해보세요. 인식의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이고, 올려서 정리해볼까? 여기가 예술이었지. 예술은 초보 단계이고, 이게 이제 인식의 수준 차이야. 그 다음에 종교는 성장 단계이며, 철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숙의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얘가 최고. 그 다음에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다시? 여기 너무 중요하다. 철학이 최고래. 그리고 예술은 절대정신에 끼워줬는데, 얘를 절대정신에 끼워줄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식이 덜 발달된, 미발달된 지성의 미발달 된 머나먼 과거로의 한정. 지금의 기준으로는 얘는 안 된다는 거지. 얘를 절대정신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지성이 미발달했을 때 그때로 한정시킨다는 거야. 자, 이게 해겔의 어떤 변증법적 미학이에요. 미학에 대한 변증법적 구성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풀어보고 갑시다. 자, 6번 보시면 표상 사유 직관의 개념을 통해서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봐봐. 직관은 뭐였어, 얘들아? 직관은 감각적인 거. 내가 자꾸 뭘 누르는 것 같아.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거고, 표상은 심상으로 떠오르는 거. 터치가 왜 됐지? 자, 그 다음에 사유는 종합이 되는 거였지. 자, 그랬을 때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맛있게 먹었던 라면을 떠올리는 것과,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라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뭐예요?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 상상을 하는 것, 상상을 하는 것도 이거는 뭐예요? 표상이 되는 거예요. 사유가 아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림을 표현하는 것.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는 이건 상상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답은 2번이 되셔야 된다. 공원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치?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내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녀의 모습을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럼 내 눈앞이 지금 없는 애야. 걔를 떠올리는 거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은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맞는 말이고. 전통적인 예술의 개념을, 자, 여기까지만 읽고 친구들이
개념이니까 얘는 사유야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 개념을 탑하는 전통적 예술의 개념을 탑하는 팝아트를 보는 거야. 보는 거. 지금 포인트는 내 눈앞에 있는 팝아트를 보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을 보면서 감상하는 거니까 직관이겠지. 그 다음에 가치에 따라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는 것. 이거는 사유겠죠. 혼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 직관이겠죠. 그 다음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표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나아지문을 볼까요?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그렇구나. 종합의 범주는 두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서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끝내서도 안 된다. 안 되고 안 된대요.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서도 안 되고 중화 상태로 나타내도 안 된대요. 그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최상의 범주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고 반이 있잖아. 정하고 반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쪽을 섭렵하는 게 아니야. 각각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속성이 모두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되고 엄밀하게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뭔가 주관적인 목소리가 강하네요.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에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약간 뉘앙스가 그렇지 않다 쪽이죠.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이 쉽지 않다. 해겔이 제시한 것 중 미학에 관해서는 흠결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대요. 즉 흠결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의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 변증법적 모델에 따른 전형으로 보인다. 겉으로 보면은 변증법인 것처럼 보인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 외면성은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야.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종합이 아니래. 아까 1문헌에서 뭐라 그랬어? 어떤 정과 반정, 두 대립적인 속성 중에 어떤 한쪽의 속성을 잃어버리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어버리는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서도 안 된다 그랬지. 직관의 외면성은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여러분 이거 눈치채시겠어요? 직관의 외면성 이거 지금 개념어 나열된 거야. 외면성은 예술, 예술은 객관성 이렇게 같은 개념어잖아. 그치? 이 본질은 여기 또 개념어 같은 거 감각적인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그 해겔이 말하는 종합 단계에서 어떻게 됐대? 완전히 소거되고 말았대. 문제인 거야. P라고 써야 되겠다. 여기 P. 이게 왜 P야? 제대로 된 변증법이 아닌 거야. 변증법은 요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종합 속에 쏙 각각의 고유한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S가 나오는 거지. 철학에서 성취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예술이 요렇게 오면서 사라졌어.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예술의 그 객관적이고 외면적이고 감각적이고 한 속성들이 점차 지워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철학 이후에 재객관화된 예술이라는 단계를 추가해야 된대. 근데 이 예술이라는 단계는 앞에 처음에 나온 예술이라는 단계하고 좀 달라.
얘는 사유를 매개로 해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이 더 잘 알고 있대. 그래서 철학 이후에 재객관화된 예술, 그런 재객관화된 예술을 추가해줘야만 하는 거래. 그러니까 해겔의 미학적 변증법을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7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겔 이론이기 때문에 나 글쓴이는 해겔 이론을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정반합이고 니은은 예종철인데 니은이 예술 종합 철학인데 정반합이라는 요 이론이 예종철 안에 미학적 세계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지. 어떻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예술 종교를 거쳐 철학으로 갈수록 예술의 색깔이 지워져 버렸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원래 이론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의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에 대한데 여기 정리를 좀 해놨어요. 게티와 실러의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걔네들은 인생의 완숙기에 진정한 예술미가 승화된 거야. 근데 걔네들의 초기 작품을 봐봐.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부분 보면은 어디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가 지문에 3단락이 생각나셔야 돼요. 가지문 3단락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형식의 차이는 무엇을 만들었다? 형식의 차이가 뭘 만들었다고 했지? 단계적 인식의 수준의 차이, 단계에 따른 등급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인식 수준의 차이. 이걸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 글쓴이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예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예술을 그럼 예술의 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시다? 철학 이후 단계에 뭐를? 예종철 중에 누구? 예술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하자? 재객관화 시켜서 자리시켜 놓자.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야?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이론에서는 미발달된 과거의 절대정신으로 한정되는 예술이 해겔의 이론인 거지. 해겔은 예술이 미발달된 과거의 절대정신이었다는 거지. 근데 현실에서는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정신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을 이해하려면 예술 감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사유를 요구한다는 거는 해겔 누구보다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나짐은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인데 자, 대응이라는 거는 선생님 대응을 내가 항상 수업 때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 니네 막 낄낄 웃었잖아. 짝짓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 진짜 대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짝을 잘 지어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짝을 잘 지어주는 게 그게 대응 강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어요. 중간에 조금 이렇게 화면도 넘어가고 해가지고 보기에 불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 꼭 반드시 섭렵해 놓으시고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